남경이 국민당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진강이라 그런 곳으로 갑니다. 천장으로 이전을 해요. 이게 진강에 가가지고 35년 11월부터 37년 12월까지 약 2년간 여기에 머뭅니다. 원래 우리 그 민족 독립정신 개성 사업회에서 올 1월 달에 여기 저가 인솔회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뭔가 진강에 있는 임시정부 예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여기 원래 여기가 김구 선생께서 여기서 이 소학교에서 연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터에다가 좀 전에 앞에 봤던 것처럼 임시정부 사료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에 이제 진강에서 다시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37년 12월 달에 호남성 장사로 이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일본이 1937년 7월 7일에 북경 근교에 있는 노부교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들 후전을 받다가 병사 10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중국군이 납치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병사가 이질이 걸려서 설사하느라고 그 대오로부터 이탈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국 국민당군에 덮어 씌워서 일으킨 전쟁이 이른바 중일전쟁입니다. 북쪽에는 북경에서 노부교 사건을 일으키고 남쪽에는 1900년이나 37년 8월 달에 어디를 상하이를 침범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하면 남경을 쳐들어옵니다. 불과 5만 명의 병력으로서 남경에 들어와서 그 30만 명을 대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경 대학살이라 그러는데 중국서는 남경 대도살이라 합니다. 대도살인데 이때 이 여자 음부입니다. 여기다가 이래 하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애들조차도 모두 다 구덩이를 파놨고 잡아가 넣는 겁니다. 넣고 뒤에서 총을 갈기니까 애들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잘 안 들어가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회하라 그런 강이 장강줄기가 있는데 그 소위 국민당 남경 시민들을 갖다 대도살시켜서 강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모두 한 사람이 100명을 갖다가 죽이는 시합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혼자서 100명도 죽이고 110명도 죽이고 그래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신문에서 자랑삼아 뭔가 하면은 죽이고 나서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찍어난 이게 일본 신문에도 날 정도로 자기들은 이걸 갖다가 어떤 인간을 죽이는 도살이라 생각지 않고 정당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남경에 가면은 이런 어떤 말을 써놓는가 하면은 전사불망 앞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후사지사 앞에 있던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뒤에의 뭐가 된다 선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새겨야 그것이 미래의 선생 노릇을 한다 그런 것을 써나갑니다. 이게 남경 대도살 기념관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에 우리 누굽니까? 그 일본 군들은 왜 저렇게 많이 도살을 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상해 사변을 일으켰던 일본군은
일본에서 아주 퇴역 직전에 있던 그런 하나의 부대였습니다. 맨 처음 상해만 지나가고 나면 돌아간다는 약속하에 왔다가 중국의 일본의 남진 정책을 주장하는 해군 장교들이 남경까지 점령을 해야, 수도까지 점령을 해야 우리가 완전 중국을 항복시키고 영국과 미국이 점령해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진격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쪽을 진격할 때 위안부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병참도 없었고, 그러니까 보급하는 병참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감시하는 법무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강간해도 그때 지휘부는 그걸 갖다 용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인 위안부들도 그때 남경에 많이 잡혀가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남경에 가면은 남경 대도살 기념관의 부속 기념관으로서 남경 이재항 위안소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여기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안소에 누가 여기에 계셨는가 하면은 많이 본 사진 아닙니까? 임신했던 사진.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위안부들을 데리다가 여기에 걸타앉아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성병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위안부들 이름을 쭉 이래 해놨고 여기에 헌병이 하나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일본 병사가 오가지고 이 중에서 어느 걸 지적을 하면은 뭔가 하면 그 방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번이라 하는 것이 우리 박영심 할머니라고 북한 출신인데 이 할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곤옥을 치르던 곳이고 이거는 그때 요 방이 바로 그 할머니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격 1번이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콘돔 남자들 쓰는 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창사로 호남성 장사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37년 12월 달에 겨울에 어느 일본이 무자비하게 남경을 공격을 하고 남경의 대도사를 감행하고 그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도 결과적으로는 무한을 거쳐서 어디로 중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지원을 받는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장사입니다. 장사에 제가 갔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때가 있었는데 요즘 대한민국 임성부 장사는 호남성 수도입니다. 활동 부지라해가 이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이하고 중경을 빼놓고는 모두 다가 지방정부들이 이런 걸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이런 걸 많이 짓고 있으니 복원을 해줍니다. 이유가 관광객 유치나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사에 갔을 때 김구 선생이 창사에서 우리 진영들이 그러니까 김문봉계의 조선 우파진영 이 세당이니 우파진영 세당이라 그런 말은 뭔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김구 선생이 그 강의 항주에서 만든 정당이 한국국민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김원봉과 같이 5당이 합당을 했다 했죠. 나머지는 합당을 해가지고 김원봉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여기에 반발을 내가 뛰쳐나온 조선혁명당과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보다 이전에 있었던 당이 뭡니까? 한국독립당 아닙니까? 우리 임시정부. 이런 과거에 있던 한국독립당, 이것이 이 3당이 통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쳐들어오는 게 우리가 이 정당이 너무 이렇게 흩어지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통합 논의를 하는 자리에 협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 이운환이라 그는 조선혁명당 계열이 들어와서 총탄으로 김구 선생을 사살을 합니다. 김구 선생도 그때 당시에 자기가 깨어보니 병원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익철이라 그는 사람은 사망하고 이 김구 유동열은 중상이고 이청천은 경상이고 이래서 이분들이 이 상하병원에 그때 입원을 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 상하병원은 현 창사에 가면 중남대학 부속병원으로 지금 말끔히 잘 보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 머물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은 광주로 갑니다. 광주는 저 홍콩 근처에 있는 광동성 수도죠. 근데 이 광주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곳을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작년에 이걸 수소문을 내가 찾아서 아직까지 이 지역은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고, 이 광주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게 뭔가 하면은 육군군관학교, 이 육군군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 국민당 황포군관학교로 출발한 겁니다. 황포에 있다고 해서 황포군관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육군군관학교는 여러 곳이 있어요. 그 분교 중에 하나가 낙양분교라고 있다 했죠. 거기에 우리 김구 선생이 장개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낙양분교에 우리 독립 지사들을 갖다가 군사훈련 일기를 시켰다 하는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데 여기 초대교장은 장개석이고 정치주임은 공산당인 주원래, 그 다음에 교수부 부주임도 공산당원인 예제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수십 명 졸업을 했어요. 심지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김은봉 장군, 김은봉도 여기 출신이고, 오성윤이라고 들어보시면 오성윤은 1920년대 초엽에 상하이 지금은 남경동로라고 상하이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거기에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일본군 대장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을 사살하기 위해서 권총을 쏘았는데 불발된 그런 적이 있죠. 그때 신혼여행 오는 미국인 여자가 고막 하이힐을 신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여자가 고막 저격을 당하고 누구는 일본 다나카 대장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했던 사람이 오성윤이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종암이라고 대구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산도 유명한 사람은 제가 적어봤는데 김산 있죠. 김산 아리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최용건은 누군가 하면은 북한의 인민무력상을 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북한 가릴 것 없이 그때 열혈 청년들이 바로 중국이 만든 이 황포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최용건은 거기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원래 밑에서 정치부에 공작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점에 이제 있었던 항주 이후에 중경까지 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본다면은 39년 8월 달에 우파 3당이 합당을 추진합니다. 이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국민당, 이게 남호에서 창당했다. 그 국민당과 그 다음에 이 두 당은 누구의
김원봉과 원래 합당했던 그 당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당을 만들었다가 거기에서 조소왕과 홍진이 이탈합니다. 그게 한국독립당 재건파입니다. 원래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독립당 했던 사람들 다시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한 조선혁명당, 이청천, 유동현, 전희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양으로 우리가 이래 분열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를 결성하는 건 한국독립당을 결성을 합니다. 이 독립당은 한국독립당은 이때 39년에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환국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당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양성 노력도 많이 했는데 조선민족혁명당 계열의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조직한 것은 의열단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름을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는 이 세 당의 합회가 만든 임시정부는 이끌던 임시정부는 청년공작 때도 조직하고 군사 특파단을 편성해가지고 서안에 중국의 서안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정부주의 계통의 청년들은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를 조직해가 서안을 이동하고 이때가 바로 2차 대전이 종반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일본이 얼마 못 견딜 거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작대를 조직하고 군사 조직을 합니다. 그때 한국독립당 결성에 앞장섰던 분이 김구 선생과 조소왕, 지청천인데 지청천은 이청천이라고도 합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지청천은 원래 지신데 그 다음에 이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독립당 창당과 민족전승 통일다스인 한국독립당의 이제 독립운동의 최고 기구에 걸맞게 한국독립당 중심의 임시정부 체제를 정비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부와 의정원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의회를 확대하고 군사 조직을 창설을 하고 개헌을 통한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의 출석이 누가 되는가 하면 김구 선생이 됩니다. 정부 청사는 중경으로 잡습니다. 중경은 왜 중경으로 옮기는가 하면은 알다시피 중국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일본의 포격을 피해서 중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론적 틀은 삼균주의였습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소문의 삼민주의를 갖다 이론의 틀로 삼았죠. 민족, 민권, 민생. 말하자면 삼민주의라는 거 민족, 민권, 민생 그게 뭔고 하면은 소문이가 유럽을 돌아가 보니까 유럽은 이미 민족주의가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민권이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가지고 민생이 확립이 됐다. 이 세 혁명을 갖다가 유럽처럼 200년에 걸쳐서 하려면은 중국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혁명을 일으키자 해서 한 것이 삼민주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창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봐도 정치, 경제 평등은 지금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만 또 교육의 평등이라 하는 걸 그때 당시에 이미 내세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국할 국가의 힘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 전선 통일을 위한 이념적 광장을 열어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되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좌우가 합작해서 통일정부를 만드는데 모두 다 포용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봐도 오늘날도 여러분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을 때 세계 어느 나라도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가 없고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북유럽처럼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이면서 경제는 웰페어, 복지를 강화하는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이런 걸 보고 혹자는 우리나라가 경제를 빨갱이로 몰고 간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그거는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한다고 봤을 때도 이때 내세웠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만이 사회주의 체제라 그런 게 뭐 공유라든지 국유가 아니고 그 사회주의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도 평등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세금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복지정책으로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이퀄리티, 사회적인 형평을 기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북한이나 옛날 중국처럼 공유재산제도, 계획경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때의 건국이념이 상당히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이념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런 거는 우리는 되새겨야 되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깔아야만이 통일되었을 때 남북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좌우대 통합 달성, 김원봉 중심의 좌파 세력도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하고 우파계를 한국 독립하고 그 다음에 좌파계를 민족혁명당 이 좌파라 하지만 김원봉은 공대 좀 과격했다 그는 그것이지 이래서 좌우대 통합을 하는데 김원봉이 임정에 참여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좌파 연합체가 앞에 말한 것처럼 한국 독립당도 뛰어나오고 조선혁명당도 뛰어나오고 하니까 와해가 된 데다가 그 다음에 자기 산하에 있던 조선 의용대 다수 병력이 화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북이라 그러는 건 중국의 지금 말한다면은 하남성, 산서성, 산동성 있는 그곳을 화북이라 합니다. 그 태양산이라고 요새 여행 많이 갑니다. 태양산 전투가 굉장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그때 공산군들이 누구와 일본군과 많이 대치해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공산군이고 국민당군 가릴 것 없이 일본군과 대적을 한다면 무조건 거기 가서 참여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원봉 계열의 그 젊은 조선 의용대 다수 병력이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저쪽 연안에서 공산당의 지도를 받았다는 사람이 내려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정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무정, 이름은 김무정입니다. 그런데 무정 나중에 1950년에, 56년에 김일성으로부터 숙청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국 정부의 임시정부 승인과 그 다음에 지원 창구를 단일화 좀 해달라. 사실상 우리가 국민당 장개석이한테 두 손을 가지고 얻었습니다. 한 손은 김구 선생, 김구가 지원을 받고 또 한 손은 누가? 김원봉이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도 끝난 무렵이다. 너도 이제 하나를 뭉치라. 왜 이렇게 갈라지가 있냐? 돈을 지원하는 사람이 뭉치라 그러니까 뭉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태평양 정치의 발발로 전시체제가 기묘했던 점입니다. 뭉쳐야 되겠다. 이래서 이래 군대도 하나로서 뭉쳐집니다. 그게 나중에 광복군이 되는 거죠.
이게 한국 독립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 모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김구 선생, 이시영 이런 사람들 쭉 이래 앉아 있죠. 이게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작년에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대구에 좀 아는 사람들 같이 한번 갔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양반이 먼저 가보더라고. 그래 갔는데 가니까 이 전시관을 이렇게 찢어놨더라고요. 전시관을. 이걸 내가 일부러 찍었어요. 이건 앞으로도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없을 기다 싶어 찍었는데 뭔가 하면은 여기 이 사람, 이 김구 선생이 있고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김구 선생의 큰 며느리 안미생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진료입니다. 근데 이 왜 일어나는 거 하면 이 조수환 선생이 왜 일어나는 거 하면은 우리 문 대통령이 가가지고 광복군 창설된 그 기념관을 한 군데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가 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개막식, 무슨 시기라 그런 걸 준공식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준공식 하기 전에 이 진열관에다가 한국 광복군의 활동한 걸 갖다 진열하기 위해서 새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벽에 걸린 이 사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찢어놨더라고요. 이제 광복군 아까 소위 임시정부 체제를 갖추고는 그 김원봉 계열의 군과 또 우익 계열의 군을 합해가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총사령 9월 17일에 하는데 그래서 가끔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 국군의 날도 이 날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때 뭐 했다고 그날을 했다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10월 1일 그게 정신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군을 인정맥락으로는 독립군을 개성했습니다. 광복군의 편제는 보면은 총사령관은 이청천, 참모장은 이범석, 그리고 총사령관을 중경에 두고 서안에다가 제1지대와 제5지대를 두고 내몽고의 포도에다가 제2지대, 안의성에다가 제3지대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부대를 갖다 많지는 않습니다. 100명도 안 넘어요. 그렇지만도 곳곳에다가 이런 지대라 그런 거는 연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렇습니다. 부대 이름 부대인데 이 중국의 군사 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대라 그런 말 안 쓰죠. 이거 가지지자에 무슨 지구 클 때 지자 그겁니다. 42년 7월달에 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대 합류 이후 다시 이제 재편을 합니다만 또 이렇게 해서 광복군이 총사령관 이청천, 참모장은 이범석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범석은 그 청산리 싸움도 했고 만주에 활동하면서도 이승만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이청천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교포들 돈을 거둬가지고 이범석도 많이. 그래서 이범석은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45년 정부 요인들 들어올 때 못 들어오고 46년에 이승만이가 불러들이가지고 들어와서는 저 사람은 좌우 합작을 주장 안 하고 우익편의 단선 남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는 이승만 편을 들어주어서 초대 국무총리도 하고 50년에는 뭐도 합니까? 국방장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범석입니다. 광복군의 활동을 보면 초모공장이라 그런 거는 진짜 뭐 한다 이 말입니까? 군인을 모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집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우리 학도병들 일본군에 잡혀간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 모집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때 중국에 있던 우리 교포가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교포들, 지금도 한 200만 정도 되죠. 180만인데, 그 청년들을 갖다가 군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광복군으로 도망쳐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장준하 선생과 누가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총장하신 김준엽 교수, 김준엽 총장님, 그 두 분, 그런 분이 그때 당시에 일본에 공부를 하거나 서울에 공부를 하다가 2차 대전 말년에 학도병원에 끌려가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우리 광복군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안에는 중국군 중앙전시간부면단에 한국청년훈련반을 주고 이런 것에 정보 수집도 하고 연합군과 공동작전도 벌입니다. 우리의 광복군이 영국군과도 연합작전을 벌여가지고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 퇴치하는데 같이 공동작전을 벌였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도. 그러니까 미육군 전략정보국 OSS라 하는데 이것과 합작해서 국내 진입을 위한 초급 장교 육성, 그 다음에 투입 계획, 이걸 프로젝트, 독수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착각을 해가지고 독수리 계획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왔다 그런 말을 했는데, 들어왔는데 뭐 일본이 뭐 막았다든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국내 진입하려고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작전은 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국내에 대한 방송 공장도 실시했. 오늘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가 그때 만들어졌던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에 대한 전례식을 의식을 마치고 사진 촬영해 두고, 이거는 한국 광복군 창설기념식이 끝난 뒤에 김구주석하고 음항섭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김구 선생의 분신이나 같습니다. 비서였죠. 항시 따라다닙니다. 근데 저분이 돌아와서 경교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피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6.25 때 북으로 납치되어 갔어요. 그래서 부인은 지금 부인은 어딘가 하면 한국에 있었고, 저 음항섭의 아들도 한국에 지금 연세가 많은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음항섭의 묘는 평양에 묻혀 있고 부인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라를 잃었을 때 외국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나라를 찾았을 때는 묘조차도 통합을 못하고 남북에 갈려있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하면은 훈련받 한국 광복군반 제1기생들 사진이고, 여기 노능서, 김준엽, 장준하입니다. 김준엽 고려대학교 총장하신 분, 역사학자죠. 장준하 옛날 사상계 총편집을 하셨죠. 김구주석이 41년에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왜냐면 2차 대전 중에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만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지분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참전을 갖다 선전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다음 국내 진입작전 협의를 위해서 도노반과 서안에서 만납니다. 도노반 장군과. 근데 이날이 45년인데 8월 15일이었습니다. 바로 8월 15일에 가서 우리 광복군들이 국내 진입작전 훈련받는 걸 직접
김구 선생이 시찰을 했습니다. 보니까 중국군이나 다른 군인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인들이 훨씬 용감하고 아주 절제에 있는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허무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일본이 항복했다 합니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이런 일이 있느냐. 빨리 광복을 기다렸습니다만도 왜 우리가 독수리 작전을 세워가지고 한국에 진입한다 하는 작전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해방이 되어보는 바람에 그것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전성국하고 조약을 맺었죠. 이때 우리는 거기에 물론 6.25 전쟁 중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자격을 못 얻었어요. 왜? 2차 대전에 우리가 직접 참전한 것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를 못 했어요. 그때 참가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후유증이 뭐가 있습니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부르짖고 있죠. 그때 뭔가 하면은 중요한 거는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점령했던 외국의 모든 영토는 다 돌려준다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금운도와 울릉도만 이름을 했고 그 부속도서라 그는 말을 안 넣었는가? 여하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독도라 말을 안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오되 제주도와 금운도와 오되 큰 섬밖에 없습니까? 그런데도 외놈들이 이제 그걸 트집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우리 것이다 그 주장을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원작한 그 일본 사람들에게는 뭐만 기억에 남는 거 아니면 자기들이 아시아 전역을 일본 제국주의가 침탈한 것은 일본 교과서고 어디고 남경사도이고 저런 것 남경대학사를 일본 사람들은 남경사건이라고 이름합니다. 안 싫어요. 자기들 신문에도 잘 안 내고 그러면서도 2차 대전 말엽에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개 때린 거는 아주 철저히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청년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2차 대전의 피해자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대만에서 좀 공부하고 있을 때 일본 유학생들 만나보면 저건 2차 대전의 피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또 남경대학살 같은 거라든지 이런 위안부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 신문이나 교과서에 잘 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독립군들이 곳곳에서 훈련을 받고 어디로 이쪽 경성 지금 서울이죠. 서울의 진입작전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게 독수리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이거는 시행도 못하고 안타깝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943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카이로 회담이 있었죠. 카이로 회담에서는 장개석이가 뭐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윤봉길 러거도 있었고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그 활약이 크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면 독립시켜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인정할 것을. 그랬는데 이 장개석은 요청을 했지만도 미국과 영국은 부정적인 자세였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임시정부를 국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칠 거다.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장개석 정부의 영향력이 클 것을 갖다 우려했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홀란드의 임시정부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럼 폴란드의 임시정부도 인정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폴란드와 사이가 나빠질 거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소련 영토 내에 우리 독립군이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 있는 우리 3개 사단이 있으니까 소련의 영향력이 크고 소련과 사이가 나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어느 나라 인도 전후 처리를 두고 영국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거부한 이유는 이런 영국과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야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고 만 거죠. 말하자면 2차 대전 때 드골이 이끌던 임시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국에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돌아와가지고 어느 나라 프랑스 정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소국가의 임시정부는 인정을 하면은 자기에게 뭐가 손해고 주판을 두들겨 보니까 손해일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임시정부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들어오기는 들어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구 선생은 박찬익이라 하는 옛날 김구 선생이 피치 목사집에 피신하게끔 했던 우리의 외교관 출신 박찬익이 있었겠죠. 그분을 주와 대표부의 대표로 맡겨가지고 남경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교포들의 안전과 귀국을 갖다가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차례인데 이때 당시에 우리 들어와야 될 임정 요인들은 29명이었습니다. 그때 임정 요인들이 29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낸 비행기는 15인승을 보냈어요. 그건 미국이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비행기에 못 타고 뭔가 하면은 11월 23일과 12월 1일로 나누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임시정부 환송료인데 이 장개석이가 우리 김구 선생과 이래 잘 가세요 하고 이제 11월 4일에 환송료를 열어주고 이 임시정부 가족들이 모두 상해에 도착한 게 11월 5일입니다. 중경에서 상해로 옵니다. 그 다음에는 12월 3일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식은 12월 19일에 이루어지는데 이 들어올 때 미국 하지 중장의 방해에 의해서 임시정부는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국민들은. 그리고 환영식도 없었습니다. 왜? 미국이 자기들 주장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시정부에게 법통성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 들어오는 것조차도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환영식도 못 받고 들어와가지고 12월 19일에서 이제 환영식을 다시 하는데 그때 김구 선생이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12월 19일 환영식에서 이승만과 김구가 무슨 기속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축하 행진 이겁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역사적 이해를 본다면은 19년부터 45년까지 26년간 중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3.1운동은 조선이 민족 자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다 했죠. 그 민족 자주국가의 대표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임시정부죠. 구심적 역할은. 그러다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의열투쟁, 한인 애국단이라든지 또는 의열단이라든지 이런 투쟁을 통해서 한일 투쟁 세력이 결집을 했고 광복군을 창설했고 연합군과 공동작전도 전개했고
영미가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반대해가 해방은 됐지만도 황국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갔다. 이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임시정부가 민족사회에 있어서 바로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1987년 헌법, 전두환 정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만든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이런 걸 썼죠. 이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근거가 된다.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그런 주류들이 좀 있죠.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도 친일적인 색채를 띤 집단들이 임시정부를 갖다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임시정부는 헌법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하나의 법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정을 하느냐? 북한에서 부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의 항일 투쟁은 크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는 요것만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중국 관내에서의 임시정부 세력입니다. 말하자면 김구와 김원봉 이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의 지원하에 항일 투쟁을 했던 요것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온 겁니다. 따져보자면은 관내라 이 말은 산의 관이라 하는 만리장성이 제일 끄트머리 반에만 있습니다. 그 관의 안쪽을 관내라 크고 그것의 북쪽 만주 쪽을 관외라 큽니다. 이 관내에서는 요 세력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전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역사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또 통일을 지향하는 의미에서는 이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북한은 왜 우리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가 하면은 중국 관내 연안에서의 중국 공산당과 합장한 무장 세력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에게 쫓겨서 마오쩌둥이 대장정을 해가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섬서성 연안입니다. 연안에 있을 때 우리의 피 끓는 청년들이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지원해야만 거기에 협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안에 있는 공산당 모택동 부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무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항일 근거지의 중공과 공당으로 투쟁한 핵심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정부 통치부에서 이동해온 김원봉 계열의 조선의용대, 아까 이야기할 때 화북 지방에 조선의용대가 들어갔다 했죠. 그 화북 지역에 들어간 김원봉 계열, 그 다음에 화북이나 화중이나 화남, 중국은 위로 화북, 남전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간을 화중, 저 밑에 남쪽을 화남이라고 부르죠. 외국인에게 포로가 된 한인 사병이나 고민 청년들, 이 사람들이 주로 뭔가 하면은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중국 공산당이 점령을 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만든 군대 이름이 팔로군입니다. 신사군 팔로군은 공산당군이면서 국민당과 합해가지고 공산당이 소속되어 있는 군대 이름이 팔로군이고 신사군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도 뭐를 했는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만주 지방을 해방시키는 데는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은 입국을 해도 빨리 입국을 못하고 평양으로 못 들어가고 우리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
뭡니까, 이거 임시정부 요원들이 11월 달에 들어오는 것처럼 역시 그쪽도 11월이 지났어야 들어갑니다. 왜? 소련이 김일성에게 정권을 이양을 하려는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국방군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무정장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포병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정을 책임을 지고 가지고 1950년에 숙청을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연암파의 숙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암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도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고, 사실은 이쪽은 우리가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그런 걸 했지만 전투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직접 전투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팀은 만주 동북항일연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대는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장백산 넘에 저 소련광 적격 지역에 저게 15만 명의 우리 교포들이 있는 곳에 그걸 근거지로 두고 있었는데, 그게 누가 하면은 김일성, 최석선, 이용광, 김철 공과장 됐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격전을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내 투쟁도 시도해가 함경도 일대에서는 2차 대전 말에 결과적으로 뭐도 했는가 하면은 국내 진입도 했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소련 일본이 아주 탄압을 많이 하니까 소련 경내로 진입해버려요. 저 브라디보스톡 있고 저리 올라가요. 그 가서는 41년에 소련군 중국 교도 여단으로 합해가지고 소련군이 됐습니다. 소련군 극동사령부 소속의 일개 여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소련이 대일선전 포고를 하자 소련과 함께 네갈래길로 한반도 진격하고 소련의 지원하에 조선민주주의 역량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북한의 집권의 주류 세력들이 바로 이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했던 거 요거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세 갈래의 힘이 뭉쳐서 결과적으로 중국과 힘을 합해가 대일투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했고 우리는 중국 국민당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왜? 지역적으로 우리는 화남 지역에 양저강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봉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하튼 황국을 해서 와서 보니까 누구는 미국이 남쪽은 점거하고 북쪽은 소련이 점거하니까 이 김구 선생이 38선 넘어가는 겁니다. 38선 넘어가서 북한에 가서 을밀대에서 선우진, 신규식, 김구,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누구 만나러 갑니까? 김일성이 만나러 가죠. 우리 이래가 되느냐? 통일하자 이거야. 남북 서로 합작을 해서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이래가 되겠느냐? 이 점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장택 누굽니까? 장덕수 또 여운영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살을 당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요새 보면 야망의 뭡니까? 김두한이 나오는 뭡니까? 영화 있죠? 그거 보면 김두한이가 재미는 있어도 김두한이가 돌대가입니다. 김두한이가 뭔가 하면 사실상은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공산당한테 사살당한 그 감정만 가지고 소위 내셔널리스트들, 우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 두드려 잡는데 앞장섰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을 갔다 오고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남북 연석회의를 합니다. 가서 뭐 어떤 연석회의를 하는가 하면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4인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하는데 김두봉도 누굽니까? 우리 그 유명한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가 우리 유명한 한글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연안에서 활동하다가 평양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김일성, 김두봉, 이거는 소련파, 이거는 연안파, 김구, 김규식, 이 네 사람이 와서 남북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 국토에서 외국 군대 즉시 동시 철수시키자. 소련군하고 미군, 그 다음에 외국군 철수 후에도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총선에 대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남북한 총선하자. 그 다음에 단성, 단전. 단선이라는 거는 그 남북한 같이 선거한다 이 말입니다. 단정. 단선. 남한만, 북한이면 북한만 갈라가 하는 선거와 정부는 반대하고 불인정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갖다가 공동성명서에 발표하고 돌아옵니다만도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김구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살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안두희의 총탄에 김구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 있다 그죠? 우리가 26년간 근 30년간 못 죽인 사람을 갖다가 조선이 해방되고 나서 3년 만에 다 잡는다. 장덕수, 그때 많이 죽었죠. 요인들이. 그런 소리를 들 만큼, 근데 그때 누가 죽이는 건 대강 여러분들, 그 배경이 누군 거는 짐작하시면 될 거고. 이승만과 김구가 한국 민족 대표자 대회 운영이 사진 찍었는데 이 사람의 야심을 몰랐지요. 죽고 나서 서가고 난 다음에 전 국민이 이렇게 경고장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죠. 경고장은 지금 서울에 가면 삼성병원 있죠. 삼성병원 거기 옆에 보면 그걸 왜 또 삼성병원에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병원이 큰 건물 짓으니까 옆에 조그만 게 남아있어요. 겉으가 원래 경고장터인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이 통일이 되고 독립이 된 대한민국은 제가 여기에 빨간 거를 나는데 빨간 게 안 나는데 절반이 독립입니다. 이거 많이 독립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절반 아닙니까 지금 남한 북한.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에 미국의 지원하에 이승만이 집권했고 이승만은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10월 달에 도르면서 도쿄에서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드 원수와 미 군정청 사령관 하지중 양과 면담부에 들어옵니다. 미국 공군기 타고. 이승만 대통령은 영어에 능통하죠. 김규식 씨가 선생이 영어에 능통해서 사실은 미국이 김규식을 지원하려고 한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 중심의 임정 세력과 중국 관내에서 활동한 민족주의자들을 축출을 합니다. 전부 다 사살당하거나 잡혀비가거나 하죠. 김원봉은 월북을 하죠. 왜 김원봉이 월북을 합니까? 46년에 노조를 갖다가 부추겼다 해서 우리 경찰에 잡혀갑니다. 국무총리인 장택산 씨가 그때 수도 경찰청장인가 했죠. 그 밑에 있는 형사관장인가 누가 노덕술이라 그는 일본 앞제비 형사가 있었죠. 가가지고 잡아다 놓고는 저 양반 천하에 김원봉이 뺨을 쳤답니다. 김원봉과 김구 선생이 현상 걸렸을 때 김구는 60만원 걸렸고 김원봉은 100만원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김원봉의 웨이트가
대단히 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3일 밤낮을 자진 안 하고 통곡했단 겁니까? 돌아가지고. 어찌 억울해서 김은봉이가. 이게 내 조국이냐, 이거야. 일본 놈들이 앞잡이가 우리 독립투사들 잡아놨던 노덕수리한테 뺨을 맞대. 그러자 아까 남북 협상할 때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갑니다. 일행으로. 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금열상을 했습니다. 금열상이라 그런 거는 감사원장 쯤 됩니다. 올치마.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동상, 노동부 장관 하다가 저분도 북한 노동당원은 아니었습니다. 주류가 아니라요. 그러다가 1958년에 축출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분이 숙청을 당했는가는 추측만 할 따름이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열사 무덤에도 저분 무덤은 없어요. 그래서 김문봉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와서 김문봉이 암살이라 하는 영화를 통해 많이 부각이 되고 한 달 전인가 김문봉의 혈육인 여동생이 밀양에서 서거를 했죠. 그래서 다시 부각이 되고 요즘은 또 국민 훈장 때문에 여야가 또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어쨌든 저 사람들 김은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공산주의자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저분은 아까 봤습니다만도 관 내에서 활동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공산당 산하인 연안이나 또는 소련에 소속됐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독립 이전까지의 그 사람들이 경력을 봐가지고 무슨 이런 서운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만도 일부 정치인들은 또 이걸 가지고 선동을 하고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9.19일에 선포합니다. 이거는 소련 지원하에 이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정은이가 제가 할아버지 많이 닮았죠. 9월 19일에 입국을 해가지고 20일에 평양 귀환을 하는데 이거 역시 소련 극동군 사령관 비실리에프스키 원수와 면담한 후에 이 사람은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으로 귀국을 합니다. 소련 군함을 타고 이 사람은 한일영양과 면담을 한 후 미 공군기를 타고 귀국을 했고 이 사람은 이 비실리에프스키 원수와 면담한 후에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으로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그래가 들어와서는 무정등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투사들, 즉 연안파와 좌익 민주주의자들을 갖다가 56년과 58년 사이에 전부 제거를 합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남북한이. 이게 우리의 정치 현실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타까워서 지도를 하나 그려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로 활동했던 분들이 상해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우리의 민족주의자들, 무정 같은 거는 연합파들은 만주를 거쳐서 평양을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소련에서 9월달에 1일 들어오죠. 원산 들어가 평양 가고. 이 양반은 이승만은 도쿄를 거쳐서 10월달에 서울을 들어옵니다. 근데 활동은 전부 여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피 많이 흘리고. 안 그렇습니까? 죽어도 이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계의 세력권 재편성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리고 만 겁니다. 역사에는 가설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45년부터 49년까지 49년 9월 1일까지 중국에는 남쪽에 있는 국민당과 북쪽을 점령했던 공산군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뭔가 하면은
중국이라 하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세계 2차 대전 끝나는 세력 재균형, 재편성기에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2차 대전 때 일본을 북쪽에서 항복시킨 소련하고 남쪽에서 항복시킨 미군의 세력이 우리 38선을 갈라먹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100년간 뭐를 했는가? 100년간. 그래서 앞으로 100년간은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되겠다. 이 100년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100년간은 바보같이 살았지만도 100년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을 해도 우리는 절대 무력으로 우리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습니까? 세계 강국이 다 모여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 어느 나라, 소련, 러시아, 일본, 미국. 지금도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미국의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이걸 두고 대치해가 있는 것이 우리 땅입니다. 어느 나라들 우리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나라일수록 싫어하겠죠. 멀리 있는 나라일수록 약간 싫어할 거고. 그런데 이제 소극적으로 전부 강하다고만 봤을 땐 그랬는데 우리 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본다면 소련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땅입니다. 우리 땅이. 이 거대한 러시아의 꼬리를 갖다 잡고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땅입니다. 중국의 이 심양을 중심으로 한 만주 땅에는 공업지역입니다. 이걸 두드려 칠 수 있는 땅이고 일본의 허리를 갖다 과기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고 대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무기로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김구 선생도 일찍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문화국가를 만들어서 해놔야 된다. 교양 있는 국가. 문화를 갖춰서 한국의 문화, 지금 한류가 막 나가듯이 말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김구 선생의 우리 말을 갖다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자유의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 양반의 그 말이, 이 어른이 하신 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범일치해가지고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화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독립이고 통일인데, 아직도 절반의 독립이고, 분단의 벽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쉬지도 않고 강의를 하니까 강의할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